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요, 제가 알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전달드려 보려고 합니다. 벼락부자를 꿈꾸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알트코인에 혹했던 경험, 그 다음에 내가 투자해보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봐 보니까 알트코인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서 다 망하더라, 이런 얘기를 드렸죠. 근데 알트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한순간, 굉장히 단기간에 크게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금 비트코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서 내가 크게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들은요, 대부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세아상영이라는 직장에 다닐 때, 저도 아직 그때는 이제 투자에 그렇게까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와 함께 투자를 했었던, 저와 함께 주식 투자를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너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나눴던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팔랑귀였어요. 저는 굉장히 이 남의 얘기를 귀담아 듣지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도 제가 투자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친구는 조금 남의 말에 굉장히 쉽게 결정을 바꾸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친구가 그래서 같이 일하는 팀에 과장님과 부장님이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과장님과 부장님도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었어요. 근데 같이 일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과 우리 부장님이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아무래도 이제 경험적인 그런 레벨이 높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막 힘들 때, 일이 막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아주 쉽게 해결하는 걸 보면서 이분들의 능력을 아주 과신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유,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막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저희 이제 상사들이 다 너무 대단해 보였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담배 같이 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내가 이거 지금 어저께 샀거든? 근데 오늘만 5% 올랐어. 이거 앞으로 한 얼마까지는 갈 것 같거든? 내가 이거 진짜 엄청 이거 잘하는 애한테 들은 거야. 너 이거 그러니까 좀 사. 그러는 거죠. 이 친구는 이제 담배 피면서, 아,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도 한번 사봐야 생각을 하고 바로 사는 성격이고, 저는 똑같이 그 자리에 담배 피다가도 되게 의심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사요. 근데 그 친구는 바로 사는데, 그럼 이제 다음날, 뭐 며칠 뒤도 아니에요. 다음날 담배를 막 피는데, 부장님이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야, 뭐 이렇게 흘러가는 얘기로, 나 그 주식 다 팔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깜짝 놀라는 거죠. 나 부장님 말 듣고 어제 샀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부장님은, 아유, 넌 그거를 왜 샀냐?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나는 잘했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친구는 속이 어떻겠어요? 타들어가지. 그리고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리고 다음날 또 가격이 떨어져. 그러면은 못 팔아요, 여러분. 원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못 판다고. 그러다가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다 보면은 계속 가격이 떨어지는 걸 쳐다보다가 이거 크게 잃고 손절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그 친구는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도 아마 들으시면서 내 경험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면 벼락부자가 되기를 꿈꾸면 어떤 알트코인을 다 픽해가지고 내가 이걸로 돈 벌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귀가 얇아요. 팔랑귀. 내가 운명 공동체화를 시켜버려요. 내가 이거를 들었다는 거는, 내가 이걸 알게 됐다는 거는 어쩌면 운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친구도 그랬어요. 그 친구도 우리 부장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와, 진짜 막 아마 이사도 달고 조만간 임원도 달 수 있을 뿐이고 너무 대단하신 분인데, 나한테 이런 종목을 얘기해 줬다는 거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약간 포상 차원에서 너 잘 되라고 해주시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이게 약간 나한테 운명처럼 찾아온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착각이에요. 사실상 현실은 나한테까지 그 소식이 들어왔다면 내가 끝물일 가능성이 더 커요. 그게 항상 거의 대부분 맞는 케이스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근데 단지 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냥 체감적으로 그걸 알았던 거지,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저도. 근데 그 뒤에 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걸 바로 깨닫게 된 경우가 있는데, 저랑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친척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가까운 친척입니다. 저랑 아주 친한 친척 어르신인데, 그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서, 제가 이제 코인원 거래소에 그때는 재직을 할 때예요.
코인원 거래 제재를 할 때라서 네가 암호화폐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니? 내가 최근에 이런 코인을 추천을 받았다. 근데 그 추천을 해준 분이 내 은사님이야. 내 교회 은사님이죠. 내 교회에서 진짜 믿고 따르는 교회 장로님이고 나한테 이런 거를 추천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런 컨셉이었어요. 핸드폰에 어떤 앱을 깔아요. 그러면 그 앱을 딱 키는 순간 광고가 막 보입니다. 그러면 그 광고를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나의 그 암호화폐 지갑에 그 해당 암호화폐가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만 있으면 된다. 얼마나 좋니? 돈 버는 세상에 이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알트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좋지 않냐고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아직 코인을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었고 초짜여서 그렇게 강력하게 안 된다고 말씀 못 드렸어요. 그냥 근데 뭐 삼촌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삼촌 제가 봤을 때 조금 근데 신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되게 보수적인 성격이라서 아무래도 그 지인분도 잘 모르시고 추천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만 투자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뒤에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그 피라미드 스킴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뉴스도 나왔습니다. 해당 코인이 사기를 쳤다. 이런 식으로 뉴스도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알고 보니까 은사님이라고 했던 그분이 그 판매 책이었던 거죠. 피라미드 구조에 다이아몬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뭐 골드, 뭐 브론즈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한 저 밑에 브론즈 이하의 새끼 판매원쯤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런 곳들은 다 선능력, 참 희한해요. 왜 선능력에다 꼭 사무실을 차리는지 모르겠는데, 선능력, 삼성역 인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람들을 이제 노인들 위주로 해서 다 긁어 모아요. 장로님, 교회 장로님이나 되시는 분이니까 연세도 지긋하실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현혹을 합니다. 야, 이 핸드폰으로 이제부터 이 광고만 봐도 코인이 막 쌓이고 코인 가격이 막 올라가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고 하면서 막 칠판을 막 이렇게 갈기면서 굉장히 말 잘하시는 분이 막 이제 설명을 하고 그 판매원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판매원들, 생활고가 약간 있는 분들, 돈으로 좀 쪼들리는 분들 해가지고 돈 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꼬드긴 다음에 이분들한테 나가서 너 지인 데려와라. 그러면은 그 지인이 투자하면 너도 얼마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 네, 딱 그겁니다. 그렇게 속아 넘어가신 분들인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장로님이라는 은사님이라는 분도 결국 판매책의 끝단에 있는, 이제 끝단까지 가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저의 친척분이 끝물이었던 겁니다. 끝물. 이분은 더 이상 팔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끝까지 간 상태에서 마무리가 된 거죠. 러그풀. 이제 그 코인은 공중분해됐고 총책 한 뭐 골드, 실버, 골드, 다이아몬드 여기까지 정도만 큰 돈을 벌고 잠적해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앞으로 그 뒤에도 몇 번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런 경험들을 몇 번 하면서 그러니까 제 주변 인물들이 그런 거에 대고 피해를 입고 돈을 날리는 거 보면서 제가 그때 세아상영이라는 직장에 다닐 때 같이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던 그 동료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던 거죠. 결국 뭐냐면 이 정보의 흐름의 루트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나는 항상 맨 마지막이다라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특히요, 이게 되게 객관적인 게 뭐냐면요. 한국인은 그 중에서도 마지막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이 거시경제의 흐름을 보세요. 모든 부가 미국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이 절정을 치닫고 있는데 사실 제가 직장에 다녔던 2016년, 17년에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고 미국은 원래 전 세계의 슈퍼파워였어요. 그래서 뭔가 돈이 될 만한 이벤트, 어떤 사건, 어떤 아이디어 이런 것들은 주로 미국에 기인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원래부터. 미국에서 시작된다. 어떤 기회라는 거는 미국에서 발생한다. 근데 그 기회를 먼저 취득하는 거는 누구냐? 여러분의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유튜브 맨날 보고 뭐 뉴스 맨날 보니까 그런 정보를 내가 먼저 취득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정보들을 먼저 취득하는 거는 저 월가와 실리콘밸리에 있는 코쟁이들입니다. 백인들. 뭐 자본으로 치면은 자본 시장으로 치면은 유대인들. 그리고 기술이나 테크 쪽으로 치면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저 뭐 인도계 아니면 백인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먼저 정보를 취득하는 겁니다. 정보를 만들어낸다고 할 수 있겠죠. 사실상 정보를 만들거나 먼저 취득하는 거 항상 그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여러분 AI 시대가 왔어요.
AI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저렇게 폭발하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도 되고 막 이러는 상황에 한번 1년만 시계를 돌려보세요. 1년 반 전에 AI 시대가 이렇게 올 거라고 예상한 사람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을 겁니다.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 그때 계시나요? 엔비디아에 AI 시대가 올 거를 예상하고 나는 그때 투자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근데 그때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냥 이 게임 산업, 그죠? 게임 산업에 이제 이 그래픽 카드 수요가 늘어날 거다. 뭐 이 정도 관점으로 투자했던 거가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메타라는 기업을 보시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라고 하는 그 기라성 같은 실리콘밸리의 구루도 AI 시대가 올 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리고 퀘스트라고 하는 그 VR 기기 개발에만 엄청난 돈을 투입했습니다. 수조 원의 돈을 매년 투입했어요. 그리고 디지털 그 이제부터 가상세계로 간다. 인터넷은 가상세계로 간다면서 그 가상세계를 만들고 구현하는 그 부서를 신설해서 거기에도 수조 원을 투입하면서 엉뚱한 헛발질을 찼어요. 메타라는 기업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긴 하지만 메타는 지금 뭐 하고 있나요? AI 만들었지 않습니까? 라마라고 하는 오픈소스 기반 AI 모델 만들고 엔비디아 칩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죠. 그 AI LLM 모델 완성하려고. 발이 늦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오픈 AI가 샘 올트만이 오픈 AI 만들어서 챗GPT 만들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는 그래도 빨리 따라가서 그록이라는 거 만들고 저렇게 할 동안에 메타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SNS 기업은 엉뚱하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마크 저커버그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쿡도 늦었습니다. 애플은 아직까지도 AI 관련된 어떤 서비스도 내놓고 있지 못하죠. 심지어 그동안 10년이 넘게 Siri라고 하는 보이스 기반 AI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서 헛발질 차다가 지금 너무 늦어서 아직도 AI 관련된 서비스 하나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나올 신형 모델에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게 들어갈 거라고 하죠. 아마 그것도 뭐 오픈 AI의 그 AI 모델을 사용할 거라고는 하는데 늦었습니다. 마찬가지 아마존, 제프 베조스도 늦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늦었죠. 늦어서 오픈 AI 인수한 거 아닙니까? 50% 이상 지분 인수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연동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그 대기업을 일군 그런 회장님들조차도 AI가 올 걸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늦었고 AI에 그래서 발빠르게 나섰던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만 한데 AI 산업에 아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했던 사람 한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분은 백인도 아닙니다. 누구죠?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2018년부터 AI 그 굉장히 유명하죠. 소프트뱅크의 그 연례 발표 회의에서 손정희 회장이 나와서 이제부터 소프트뱅크는 AI 산업에 투자한다. AI 이 말을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잖아요.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다 하면서 이 비전 펀드라는 거를 2개를 이제부터 자금 조달해서 만들어냅니다. 그때부터. 그다음에 사우디 빈살만 완성자한테 45분짜리 그 피칭을 해서 뭐 수백 조 원인가요? 그런 큰 돈을 투자를 받고 비전 펀드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마윈 회장 같은 사람들은 단 10분 동안만이 마윈 회장의 피칭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그 크레이지한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의 면을 딱 보자마자 이 사람의 능력을 간파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아주 그런 능력 있는 투자자였습니다. 손정희 회장. 근데 이분이 AI 산업 클러스터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처음 투자한 케이스가 바로 위워크입니다. 위워크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애플 TV에 가시면 위 크래시드라고 하는 드라마 시리즈가 있습니다. 위워크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드라마로 만든 건데요. 앤 해서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재밌습니다.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위워크는 파산했죠. 근데 손정희 회장이 위워크에 투자할 때 그 위워크 투자 테마가 바로 AI였어요. 되게 웃기지 않나요? 공유 오피스에 대한 투자 테마가 왜 AI인가? 왜 그랬냐면 이 위워크가 AI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이 사무실 렌탈에 대한 어떤 효율 극대화한다. 이런 비전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속은 거죠. 그리고 그 이후로도 이 손정희 회장이 되게 많이 속았어요. 제가 이제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줌 피자라는 데 투자를 했거든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피자 브랜드입니다. AI와 빅데이터를 이용해 로봇이 1분에 372개의 피자를 구워낸다. 그래서 4분 30초 안에 갓 구운 피자를 배달해준다는 컨셉의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한테 3억 7,500만 달러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직원 절반을 해고하고 피자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브랜들리스라는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식품이나 미용용품 같은 자체 브랜드 제품을 3달러 되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미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이었고, 이것도 이제 AI 기술로 단가를 낮춰서 3달러에 판매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여기에도 2억 4천만 달러 투자했는데 2020년에 폐업했다고 합니다. 카테라, 실리콘밸리 기반의 건설 스타트업이었어요. 그래서 IT 기술 활용해서 모듈러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서 이 생산성을 높이는 걸 목표로 했다고 합니다. 모듈 기반, 아파트를 조립하듯이,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AI 기술을 쓰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는 2차례에 걸쳐 10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2021년에 파산했고요. WH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LA에 본사를 둔 주문형 강아지 산책 서비스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 앱을 통해 계산책이나 애완동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가를 찾아주는, 계산책 시켜줄 전문가를 찾아주는 기업이었는데, 개를 위한 우버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8년에 소프트뱅크가 3억 달러를 투자했는데 전체 이후 소프트뱅크가 투자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 전체를 회사 측에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다 이렇게 AI 기반, 뭔가 현실 세계에서 AI 기반 서비스가 나올 것 같이 포장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에 잔뜩 투자를 했던 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정희 회장도 망했다. AI를 일찍 외쳤지만 결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챗GPT에 투자하지 못했죠. 엔비디아에도 투자하지 못했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손정희 회장은 개발자 출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랑 투자해보시면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 스스로가 테크니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이고 테크니션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아이디어를 구체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근데 손정희 회장은 투자자였던 겁니다. AI 개발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AI에 대한 어떤 미래를 봤지만, 그리고 좋은 창업자를 구별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시겠죠? 개발자여야 하고요. 어떤 정보를 먼저 습득해서 이걸로 돈을 벌려면, 벼락부자가 되려면 나는 일단 미국인이어야 한다. 적어도 서양인이긴 해야 된다. 그것도 실리콘밸리와 월가에 어떻게든 이 커리어적으로 몸을 담그고 있는,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백인이어야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 개발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암호화폐도 결국 기술이잖아요. IT. 이 기술 쪽, 테크 쪽으로 굉장히 해안이 깊어야 돼요. 그래야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뭐 위워크 같은 거에 투자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일단은 성립이 돼야 되는데, 한국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겠죠? 한국에 와 계신 미국인이자 개발자라면 모를까. 한국에 있는 우리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일반 투자자분들은 다 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어떤 정보라고 하는 거는 그 미국을 다 돌아서, 그리고 그 미국을 떠나서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투자자들과 뭐 해안이 깊은 손정희 회장 같은 사람들까지 심지어 다 거쳐서 마지막에 도달할 정보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누가 이거 좋다라고 해서 나한테 알려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똥볼일 가능성이 큰 거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다 팩트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뇌피셜, 내 경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알트코인들은요, 테마라는 게 있습니다. 코인 불장이 찾아올 때마다 이 알트코인들 중에 어떤 것들이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메타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2020년과 2021년 불장에서는 디파이를 기반으로 한 NFT, 그 다음에 메타버스까지 이어졌던 이 가상세계가 하나의 메타였습니다. 디파이도 기존 금융, 그리고 이거를 이제 떠나서 인터넷상에서 발생하는 금융, 이제 일종의 가상세계죠. 그 다음에 NFT도 실물, 그림 같은 거, 미술품,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부터 가상세계로 옮겨갈 수 있다 하면서 NFT라는 게 유행을 했었고,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나온 겁니다. 진짜 가상세계가 이제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 이제 디센트럴 랜드 같은 거, 그리고 샌드박스 같은 거, 진짜로 가상세계를, 현실 세계로 가상세계로 그대로 옮겨놓고 그래픽으로 사람들끼리 경제활동을 하게 하는
그래서 돈 거래를 할 수 있는데 뭐를 할 수 있냐? 디센트럴랜드 코인 아니면 샌드박스 코인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메타버스라는 트렌드가 이제 잡아 돌렸단 말이죠. 당시를. 근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마 그때 투자를 하셨다면 NFT가 됐건 아니면은 뭐가 됐던 아마 끝물에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주 끝물에. 미국에서는 한번 다 돌고 미국이나 미국의 실리콘밸리 월가에서는 한번 다 돌고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마지막에 히트 쳤을 때 투자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로도 당시에 이제 이마트 같은 대기업들도 NFT 발행하고 막 했었거든요. 2021년 한 중반쯤에. 그것도 끝물이었죠. 시기적으로 보세요. 2021년 말에 불장이 찾아오고 끝났잖아요. 근데 이 디센트럴랜드나 샌드박스 같은 게 미국에서 유행을 탔던 거는 그보다 한참 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히트를 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들도 막 너도 나도 나서서 우리도 메타버스 만들겠다. 그래서 컴투스, 위메프 이런 기업들이 우리도 이제 가상세계로 간다면서 자기네가 만든 게임에다가 코인 발행해서 접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가도 막 올라가고 코인 가격도 막 올라가고 이랬잖아요. 그게 또 한 발 늦은 움직임이었고 그때 위메프, 컴투스 코인 투자하셨던 분들 다 나락갔죠. 컴투스가 또 2022년에 더 나락간 이유는 그 컴투스 코인이 테라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됐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파산한 그 테라. 이제 결국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늦는다. 아무리 세상이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고 정보가 빨리 이동한다 하더라도 그런 고급 정보는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올 때쯤이면 이미 마지막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알트코인을 누가 추천해줘서 이거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뭔지 모르고 덥적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가장 그 끝물에 앉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포커 테이블에서 호구가 없다면 여러분이 호구일 가능성이 크다는 말 굉장히 유명하죠. 이거를 항상 유념해 두시고 알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트코인 중에서 제가 요즘 걱정하는 거는 리플입니다. XRP. 이 리플 XRP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걸로 유명하죠. 근데 리플을 많이 떠안고 있는 한국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리플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까? 왜 한국인들이 이걸 많이 갖고 있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어떤 궤가 맞춰지지 않나요? 이미 미국에서는 다 투자하고 털고 나갔는데 그거를 한국인이 다 떠먹고 있을 가능성. 왜냐면 실제로도 이 리플랩스라는 회사가 이 전 세계에서 특히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이 로컬 브랜치 헤드쿼터들을 세워놓고요. 그 현지에서 스타트업들을 막 발굴해서 그랜트를 줘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랜트가 뭐죠? 기부금? 그런 걸 준다고요. 근데 20만 불이나 줍니다. 금액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20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달러 기준으로는 거의 3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스타트업이 XRP를 이용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3억 원을 준다니까요. 그것도 지분도 안 가져가고 그랜트라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어요. XRP의 생태계를 넓히기 위한 문어발 확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런 뉴스를 통해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말하자면 아시아에서 이렇게 막 서비스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생태계가 넓어지고 있고 이런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XRP 토큰 가격을 부양시키고 그 XRP 가격이 오르면은 이제 결국 가장 먼저 XRP에 투자했던 미국에서 생겨난 토큰이니까 이쪽 투자자들은 가장 큰 수익을 보고 있을 거고 그러면은 가장 먼저 털고 나갈 거고 그리고 뒤늦게 여기에 들어온 아시아권 특히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이 한국인 투자자들은 그만큼 늦게 들어온 만큼 돈을 많이 못 벌거나 아니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겠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거를 여러분들은 걱정을 안 하시나요? 저는 엄청 걱정이 됩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아주 큰 걱정거리고요, 요즘. 그래서 저는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면은 되게 뭐라고 하실 거 저는 아는데 그럼에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얘기 안 하면 거짓말이니까. 제가 살면서 깨달은 아주 중요한 투자 원칙 중에 하나고요. 정보의 루트, 정보가 흘러가는 루트. 반드시 미국에서 시작된다. 그래서 미국인 또는 개발자가 아니면 늦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늦는다. 근데 거기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끝물에 들어와서 막차에 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 막차가 언제 끝날지는 뭐 다 다르겠죠. 리플은 굉장히 오래 가고 있죠, 생각보다. 앞으로 또 얼마나 오래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심하시고 현명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벼락부자를 꿈꾸면 안 되는 이유, 현실적으로 되게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굉장히 이 벼락부자를 꿈꾸면 안 된다는 거를 이 스피리추얼한 면, 영혼적인 어떤
뭐 그래서 제가 뭐 명상 얘기도 하고 뭐 부의 법칙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스피리추얼 면에 대해서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되게 테크니컬한 면을 다뤄봤습니다. 왜 실제로 현실적으로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재밌게 들으셨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올바른 의사결정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